최근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산업을 경계하며 국제사회의 합의된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했던 테슬라와 xAI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3년 11월 영국 블랙칠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AI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 세계 28개국의 국가의 대표단과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모였는데요. 이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함께 대담을 나누며 AI 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AI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통제 가능한 AI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 회담에서 일론 머스크와 리시 수낙 총리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지금부터 더빙 영상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렛츠고! Okay. All right. Well, good evening, everybody. 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일론.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시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몇 가지 질문부터 시작한 후에 이야기를 확대해 나갑시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Bill Gates said, 빌 게이츠는 우리 시대의 과학과 혁신의 한계를 넓힌 사람 중에서 당신보다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셨다니 감사하네요. 그 누구든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특히 빌 게이츠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AI 관련해서라면 당신은 사실 약 10년 동안 이와는 거의 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안전하게끔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혹은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일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우리는 AI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까요? Yeah, I've been somewhat of a Cassandra for quite a while. 저는 한동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쁜 소식을 계속 예언하던 카산드라 같았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었죠. 아직 AI와 관련된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몇 가지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이나믹하게 창조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이나 혹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딥페이크 영상들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고 실제로 찍은 영상들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딥 리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챗 GPT 같은 것도 꽤나 주목할 만했습니다. Well, now I saw GPT-1, GPT-2, GPT-3, GPT-4. 저는 GPT-1, GPT-2, GPT-3, GPT-4 전반에 걸친 진행사항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곡선의 특정 지점들을 추정해서 이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이 깊고 심오한 인공지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AI의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 AI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도 깊은 행사로 말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효과는 대부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문제인 거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가 있다면 그 이야기의 결말은 대부분 안 좋게 끝납니다. 함부로 아무나 소원을 빌면 안 됩니다. so you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오늘 기업과 리더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얻은 성과 중에 하나는 이상적으로 어떠한 모델이 출시되기 이전에 정부가 안전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신 것 같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내에서의 저의 업무는 확실한 위협은 아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잠재성이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기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이루어져서 참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정부기관이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될까요? Well, I generally think that it is good for government to play a role. 저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앱이 고장나도 대규모급 재앙은 아니죠. 하지만 디지털 초지능의 경우라면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공, 자동차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규제기관들과 일하고 소통합니다. 스타링크는 커뮤니케이션, 로켓은 우주항공, 그리고 자동차는 운송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기관들을 다루는데 매우 익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규정에 동의합니다. 가끔 동의하지 않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0.1% 아니면 1% 미만일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규제기관과 소통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속도를 늦춰서 짜증난다고 생각합니다. But 근데 맞아요. 짜증 날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심판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학습했고 그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항상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판 없이 스포츠 경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맨십과 같은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공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간혹 우리는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가 있는데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나쁘게 변할 가능성이 그렇다고 0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을 줄여야 하는 거죠. And then how you talk 심판에 about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저기 데니스가 있네요. Right there. Yeah, well, there we go. I mean, and we talk about 오래전 this. 데니스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이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바로 앞에 딱 앉아있네. 실제로 데니스 자신과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저희에게 하더군요. 데니스와 그의 동료들은 자기가 한 숙제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독립적인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안전기관을 개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일론 당신은 정부가 그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데니스나 센 같은 기업인들이 이 일을 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정부도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부가 충분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No, I think it's good. It's a great point. You 아주 mentioned.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역사상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적어도 매년 5배, 어쩌면 10배 정도로 능력치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확실히 10배는 성장할 것인데 정부는 이런 속도로 움직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강력한 규제가 없더라도 그리고 집행 능력이 없어도 단순히 이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우려사항을 대중들에게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그것뿐이라고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단 잘해야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No, but that's helpful. Actually, we were talking before. 기술의 삶을 It was 바치고 무어의 법칙으로 살아오셨는데 지난 며칠 동안 AI 개발을 진행 중인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이곳에서만 이루어진 이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통틀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데이터, 인력 등에서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I mean, the two. 현재 AI 개발의 주요 중심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런던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AI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두 지역이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이 안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좋겠는데 주요 리더십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중국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중국을 이 며칠 동안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초청하기로 결정했었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으니까요. 하지만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중국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들을 믿을 수 있는지 중국을 초청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If China is not on board with AI safety, 만약 중국이 AI의 안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소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AI 규제나 안전관리에 대해 제가 가장 크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선두로 치어나가서 우리 모두를 앞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AI 안전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올해 초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리더십과 논의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AI 안전이었는데, 저는 이게 그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고 그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학 당신도 그러고 있고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무의미했다. 네, 맞아요. 어제 중국이 토론에 참여해서 우리도 기뻤고 결국 모두가 같은 성명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은 시작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AI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만들려면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순학 영국 총리의 대담 잘 들으셨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두머 진영이 예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AI의 밝은 미래를 향한 규제의 필요성이 지난 제1회 AI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씩 현실화되며 전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EU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함께 참여하며 제도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과 회의 참가국들이 AI가 몰고 올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를 도모하며 초국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담은 선언이 채택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칩 공급 규제와 중국이 과연 서구권과 같은 생각을 갖고 끝까지 이런 규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치열한 구군이 걸린 AI 대전에서 각국이 빠른 개발과 성장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고 인류의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대전에 앞서 있는 미국과 중국 같은 기업들과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보단 개발을 촉진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대담에서 일론이 예를 들었듯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는 것, 우주항공과 자동차 같은 산업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자리 잡고 적용되면서도 각국이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AI에 대한 초국적인 규제기관과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이 회담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제가 AI와 관련된 일론의 이야기를 계속 더빙 영상으로 제작하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론이 생각하는 AI의 미래는 무엇이고, 테슬라에 고도화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반의 AI와 XAI를 통해 발전 중인 생성형 AI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되며 큰 그림을 그려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AI 전반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평생 이룬 성과가 후회스럽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 AI 분야의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지난 2023년 5월 구글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올해 나이가 77세로 에든버러대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었던 1972년부터 AI 분야를 연구한 관련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인간의 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해서 현재 딥러닝의 대부, AI의 갓파더로 불리고 있습니다. 얀로큰 뉴욕대 교수, 오픈AI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일리아 수츠케버, 딥마인드의 알렉스 그레이브스 등 걸출한 AI 석학, 연구자들이 그의 제자로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AI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 등의 AI 스피커의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이고 자율주행, 안면인식 기술도 모두 힌턴 교수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AI의 권위자가 2013년부터 10년간 구글 소속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회사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힌턴 교수는 AI 기술이 적용된 킬러 로봇이 두렵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갑자기 뭔 소릴까요?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미래에서 온 킬러 로봇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자신을 죽일 거라면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사라 코너도 아니고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딥러닝 갓파더가 이런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기술은 점차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핵무기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AI 연구는 규제가 도입돼도 감독하기가 힘들다. 개인이나 국가가 비밀리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 인류보다 똑똑해진 AI가
향후 인간 사회를 통제하는 킬러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름은 5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AI의 추론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 또 인간이 만든 것을 모두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하게 된 AI가 인간으로부터 통제권을 뺏을 확률도 50%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건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AI가 인류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처럼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명 AI 두머, 파멸론자라고 부릅니다. 힌턴 박사 같은 AI 두머 진영의 게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와 앵카루의 스탠포드대 박사는 AI 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중립 비영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국제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감시했듯이 AI 개발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AI 두머 진영이지만 힌턴 교수는 이런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챗 GPT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 개발이 가속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연구를 중단하거나 규제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있었던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의 갑작스러운 해임과 복귀 과정의 이벤트는 AI 진영 간의 갈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 사태는 업계 안팎에서 AI가 인류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AI 두머 진영과 AI 기술이 인류를 발전시킬 것이며 킬러 로봇과 같은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부머, 즉 개발론자 진영 간의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샘 알트먼은 대표적인 AI 부머 진영이고 급격한 AI 개발과 상업화를 경계하면서 이번에 이사회의 샘 알트먼 CEO 해임건에 동참했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아 수츠케버가 바로 AI 두머 진영의 제프리 힌턴 교수와 AI 철학을 공유하는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지난 2015년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먼과 함께 인류에 이익을 주는 AI 개발을 목표로 AI 정보를 오픈소스화하겠다며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 해임에 동참했던 일리아 수츠케버를 구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에 오픈 AI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던 거죠. 그런데 AI 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AI 개발 툴, AI 개발 플랫폼 등까지 개방적으로 운영해서 인류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표로 이름까지 오픈 AI로 지었던 이 회사가 설립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머스크는 2018년 2월에 회사를 떠난 거죠. 이처럼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들의 AI에 대한 철학을 기준으로 두머와 부머 진영으로 나누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2022년 4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오픈 AI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업이 되길 바라면서 이름을 오픈 AI로 지었는데 창업 정신과 반대로 폐쇄적인 AI 개발 생태계로 전환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들인 지금의 오픈 AI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23년 7월 오픈 AI의 대항마인 생성형 AI 업체 xAI를 세웠고 불과 3개월 뒤에 첫 AI 챗봇 서비스인 그록을 출시했죠. 물론 한간에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난 게 AI의 철학이나 비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내부 반발로 성사되지 않자 회사를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과거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극도로 경계하는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AI와 인간의 융합이라는 모토로 2017년에 설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사람의 뇌에 칩을 삽입해서 AI를 연결시킴으로써 인간의 지능을 급격히 증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도 급격하게 진화하는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에 대한 대항마로 인간의 뇌에 AI를 포함해서 뇌 성능을 강화하는 사이보그만이 인류를 위협하는 AI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과거 행보를 보면 그가 AI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제프리 힌턴 박사와 같은 AI 두머 진영이라는 것을 우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초인류 기업들의 상업적인 목표를 앞세운 AI 개발에 대항해서 오픈소스 정신에 입각해서 인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영리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에 샘 알트만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오픈 AI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AI 두머 진영의 최고 개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를 구글에서 영입한 점. 하지만 오픈 AI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폐쇄형 AI 개발로 전환하면서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이자 2017년에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인간과 AI의 융합을 통한 사이보그만이 AI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3년에 오픈 AI의 대항마인 생성형 AI 업체인 xAI를 세우고 제프리 힌턴 교수의 연구진들과 구글 딥마인드, 구글 리서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테슬라의 인재들이 합류했다는 점 등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그가 얼마나 AI 두머 진영의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당장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극단적인 AI 두머 진영의 인사들의 생각이 아니라 AI의 대부인 제프리 힌턴 교수처럼 AI가 인류를 통제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AI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AI 두머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 AI 갓파더인 제프리 힌턴 교수와 그의 수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이 있다면 반대쪽 AI 부머 진영에는 메타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인 얀 루큰 뉴욕대 교수와 빌 게이츠, 샘 알트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경우 AI가 의료와 교육 등을 혁신하고 있고 AI가 보편화될수록 불균형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AI 부머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현재 AI 대전에 참전하고 있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은 AI 부머 진영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AI라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AI 혁명에 뒤처지는 테크 기업에게는 미래가 없을 테니까요. 또한 오픈 AI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명 쿠데타와 거기서 살아 돌아왔던 CEO 샘 알트먼의 왕의 귀환의 내면에는 오픈 AI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던 강력한 인공지능, 초지능이라고 불리는 즉 인공 일반지능 AGI의 시대를 수년 내로 앞당길 수 있는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큐스타가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여기서 말하는 AGI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인간처럼 추론하고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완전한 AI인 거죠. 실제로 이러한 AGI의 등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AI 기술의 고도화로 5년 후 AGI 수준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고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빠른 3년 이내에 등장할 거라고 예측했죠. 즉 이들의 예측이 맞다면 현재 AI 기술의 놀라운 발전 속도로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인 AGI 개발의 기초 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고 빠르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AGI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AGI는 AI를 경계하는 두머 진영이든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머 진영이든 모두 인류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1991년에 개봉했던 터미네이터 2의 내용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됐던 미래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한번 시작된 이 흐름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지 그 도래 시점까지 정확히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 즉 싱귤레러티를 지나면 AI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일상과 업무에서 사용하던 모든 소프트웨어들의 놀라운 진화와 다양한 의료, 법률,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거의 대부분 AI로 대체될 거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연결되며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폭발적인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위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AI 산업이라는 현재 가장 급변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AI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AI를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머 진영과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머 진영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각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능이 더 높은 무언가가 그보다 지능이 낮은 무언가에게 통제된 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AI가 가지고 올 위험성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한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미래는 언제나 디스토피아도 유토피아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로 향하겠지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제프리 힌턴 교수가 자신의 최대 업적인 AI 개발을 왜 후회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서 AI 산업의 변화와 각 진영의 대표 주자들과 각 기업들의 행복, 특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XAI, 뉴럴링크 등의 그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 영상들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다라고 하면서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의 진화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사지가 마비된 환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일반인처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적 개념이 1차적인 목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무런 통제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결국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우수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AI가 인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와 같은 높은 지능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의 사이보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이 뉴럴링크의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뭘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것 같은 킬러 로봇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단 보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데요. 이런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23년 4월 일론이 폭스뉴스와 나누는 인터뷰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렛츠고! All of a sudden, AI is everywhere. People who weren't quite sure what it was. 갑자기 모든 곳에 AI가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AI하고 놀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 나쁜 것입니까? Yeah, so I've been thinking about AI.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 대학교 때부터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류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4-5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결정짓는 특징이죠. Weaker than say chimpanzees. 물론 우리 인간은 침팬지보다 약하고 덜 날렵하지만 확실히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실리콘의 형상을 하고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하죠. 블랙홀 같은 특이점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식품과 약품의 경우를 들자면 식품의약청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방항공국이나 FCC,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감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AI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옹호론자였습니다. 사실 규제받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저는 경험이 많죠.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로 사실 이 방을 다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관련 규제만으로요. 유럽과 중국 그리고 또 나머지 국가들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규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규제기관들로부터 감독당하는 일이 매우 친숙하고 매우 익숙하고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로켓을 쏘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말이죠. 왜냐면 FAA 연방항공국이 다 감독하고 있고 심지어 발사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조차 6개 이상의 연방기관들 플러스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많은 규제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에 반항하는 일종의 규제계의 이단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규제기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을 빼고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들은 규제기관과 동의하고 규제를 준수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그룹을 지정해서 AI에 대해 통찰을 하고 그 다음 업계로부터 의견을 구한 다음 규율을 제안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규율들은 찬찬히 AI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진보한 AI가 인류에 이롭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But all regulations start with a perceived danger. 하지만 모든 규제는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아이폰에서 AI로 노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ah, so the danger. 어쩌면 AI는 잘못된 비행기 설계나 생산 관리 혹은 자동차 생산 오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화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지능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고 로봇은 그저 말단의 장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암시하는 것은 규제라는 것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발효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AI 경우에도 그렇게 돼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이미 AI가 통제를 했을 거거든요. You think that's real? It is.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AI가 주도권을 잡아 사람들 대신 선택을 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라고요. No, that's definitely where things are headed. 지금 분명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GPT-4를 기반으로 한 챗 GPT는 불행하게도 창립 당시 제가 주요 역할을 했던 오픈 AI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전 비영리 기업이었을 때 말씀이시죠? 네. 오픈 AI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와 제가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때 저는 그의 팔로알토 집에 머물면서 AI 안전에 대해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레리는 AI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기본적으로 그는 AI가 디지털 슈퍼 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신이 가능한 빨리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원했다고요? 네, 그래요. 수년간 그는 관련해서 공식 발표도 많이 했고요. 구글의 전체 목표가 AGI라고 불리는 것인데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인공 초지능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데는 저도 레리와 동의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한 가능성도 있죠. 어떤 급진적인 신기술이 있고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최대한 행동을 취하면 이로울 것이고 행동을 최소화하면 나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질주하면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레리한테 제가 그래도 인류의 안전은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그 용어를 썼나요? 네, 목격자도 있고요. 레리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저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종차별주의자야. 네가 맞췄네. 그런 너는 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나 완벽한 종차별주의자야. 딱 들켰네. 그게 레리의 마지막 일격이었죠. 그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구글과 딥마인드는 전 세계 AI 인재들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본도 많고 컴퓨터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단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거의 독점으로 AI 인재와 확장형 컴퓨팅 같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책임자는 안전에 관심이 없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가장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구글은 폐쇄적이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픈 AI는 초창기에 오픈소스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었죠. 맞아요. 저도 보통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만 이게 멈추지 않고 영리만 극대화하는 그런 지옥에서 소환되는 악마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So can you just put it? I keep pressing it, but just for people who haven't thought this through.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AI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멋진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레포트를 대신 써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오행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으며 정확히 어떤 게 우려되는 건가요? Going with old sayings,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옛 속담처럼 만약 글을 매우 잘 쓰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는 초지능 AI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탐구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침투해서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How do we even know? So to sum up in the words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정리하자면 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을 창조해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실제로 머스크의 말을 빌어 구글의 창업자이자 그의 과거 친구였던 레리 페이지는 디지털 시인을 설계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누구든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종차별주의자, 즉 인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I의 진짜 문제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율화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AI가 단어를 이용해서 당신의 뇌를 조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AI의 쓰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폭스뉴스 앵커가 정리한 내용처럼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건 SF 영화에 나오는 AI 로봇 군단이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우려하는 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AI가 인간의 안위보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제도와 법률과 정치가 작동될 수 있게 인간을 선동하고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멘탈적 심리적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AI와 관련해 이런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일과 노력,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미래에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2023년 5월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Elon, I'm being told we have to wrap up. Your board has been very AI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가 많으시죠?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곧 사회로 나가게 될 건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AI 기술이 존재하고 더 발전할 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리어 조언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상황에서 당신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Well, that is a tough question to answer.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라면 그냥 자신의 마음이 따르고 자기가 흥미를 갖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 요슬램프의 지니 같은 상황처럼 우리가 AI에게 무슨 소원이든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아무리 선한 시나리오라고 쳐도 사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AI가 우리의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하고 의욕이 꺾이죠. 왜냐면 저도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저의 피땀 눈물을 다 쏟거든요. 그러다가 잠깐만,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친구들,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데 결국 AI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불신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흥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간은 쓸모없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닌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단 빠르게 AI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를 갖추며 미래로 가는 사람과 국가가 특이점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요? 특히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관점을 갖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현인들의 생각과 제 의견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